야, 며느리. 너 오늘부터 이 건물 화장실 청소 네가 직접 해라. 제 건물 1층 카페에서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남사스러우니 지하 개구멍으로만 다녀. 남편이란 놈은 한술 더 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비웃더군요.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일군 제 강남 빌딩에서 저는 무보수 식모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제 인생을 걸고서라도 이 인간들을 길바닥으로 내쫓기로 했습니다. 강남 건물주 며느리의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금순입니다. 벌써 올해로 56이 되었네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어디 가서 돈 때문에 기죽지 말고 금처럼 귀하게 살라고 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제 젊은 날은 금빛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제 고향은 인천의 어느 낡고 좁은 어시장 입구였습니다. 부모님은 그곳에서 평생 생선 대가리를 치고 뻘건 내장을 훑어내며 저를 키우셨어요. 어린 시절 제 교복에는 항상 지워지지 않는 비릿한 생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피할 때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냄새 대신 향긋한 돈 냄새를 맡으며 살겠노라고 말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건 낡은 고무장화 몇 켤레와 시장통에서 한 푼, 두 푼 모으신 꼬깃꼬깃한 통장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성실함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남들 다 입는 브랜드 옷 한 벌 사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늘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부모님의 유산을 합쳐 저는 마침내 강남구 논현동 한복판에 5층짜리 꼬마 빌딩 하나를 제 이름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등기권리증의 소유자 최금순이라는 5글자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제 남편 진수 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착합니다. 그런데 귀가 너무 얇고 무엇보다 자기 식구들 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 기센 시댁 식구들이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불 보듯 뻔했습니다. 우리가 남이냐며 달려들어 건물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거나 아예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떼를 쓸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까지 비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직장 옮기게 된 거 말했지? 남편은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한 채 건성으로 대답하더군요. 저번에 슬쩍 말하더니. 어디 좋은 데야? 월급은 좀 더 준대? 그게 조건이 좀 특별해. 아는 분 소개로 강남에 있는 어떤 건물관리법인에 들어가게 됐는데 나더러 거기 현장 관리소장직을 맡아달라고 하네. 경력도 있고 성실해 보인다고.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오, 관리소장? 그거 그냥 앉아서 월세 받는 거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이제 출세했네. 강남 건물 관리인이면 대우도 좋겠어. 출세는 무슨,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이지. 근데 여보, 그 건물주가 해외에 주로 있어서 조건이 하나 있어. 건물을 수시로 관리해야 하니까 우리가 그 건물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고. 숙소를 제공해주는 셈이지. 어때? 남편의 눈이 순식간에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진짜야?
강남 펜트하우스? 야, 우리 마누라가 최고네. 이제 우리도 강남 입성하는 거야? 그 비싼 동네에 공짜로 산다고? 공짜는 아니지. 내가 그만큼 건물을 내 집처럼 관리해줘야 하니까. 대신 여보, 시댁에는 절대 내가 주인이라는 소리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냥 운 좋게 관리직으로 취직해서 숙소로 제공받은 거라고만 해. 안 그러면 어머니 또 형님들 데리고 난리 치실 거 알잖아.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당신. 내가 입이 얼마나 무거운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냥 당신이 거기 직원이라고 딱 잘라 말할게. 와, 나 이제 친구들한테 강남 산다고 자랑해도 되는 거지? 남편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 소유의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삿날 제 인생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채 떠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소식을 들으셨는지 커다란 보따리 대여섯 개를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강남 사람이 됐구나. 여기가 그 으리으리하다는 펜트하우스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삿짐도 다 안 풀었는데.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거실 중앙의 고급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드름을 피우셨습니다. 연락은 무슨 연락? 아들이 이런 좋은 집에 이사를 왔다는데 어미가 와보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금순아, 너 들으니까 여기 관리소장이라며? 그럼 이 집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건물주가 너한테 전적으로 맡겼다며? 그럼 내 방 하나 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나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란다. 우리 아들 아침밥도 내가 챙겨주고 이 강남 바닥 구경도 좀 하고 그래야지.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엄마, 그래도 금순이한테 미리 물어보셨어야죠. 여기가 금순이 직장이기도 한데. 허허, 이놈 봐라. 지 마누라 눈치 보느라 어미를 문전박대하겠다는 거냐? 금순아, 너도 관리소장이면 사장한테 말 잘하면 되잖아. 나 여기 손님용 방 하나 쓰면 딱 좋겠더만. 그렇게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저희의 펜트하우스에 무단 점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산 건물, 제 이름 석자가 당당히 박힌 제 집이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안방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짐을 정리하던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야, 소장. 손님 올 거니까 차 좀 내와라. 뭐하냐, 멀뚱멀뚱 서서? 일 안 하고 월급만 받아 처먹을 거야? 남편은 이미 슬그머니 제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넓은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고압적인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으스러지게 꽉 쥐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가족이니까. 내가 관리인이라고 속였으니 이런 대우는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그것은 제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짜로 부릴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아들을 호강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무보수 하녀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가 마주한 것은 따뜻한 햇살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호통이었습니다. 금순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거냐? 어서 일어나서 건물 앞마당 청소 안 해? 관리소장이라는 년이 이렇게 게을러서야 건물주가 알면 당장 잘리겠다.
저는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겨우 새벽 6시예요. 관리인분들은 8시부터 나오시니까. 어허, 남의 돈 받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네가 솔선수범을 해야 밑에 사람들도 따르는 법이야. 어서 나가서 빗자루 들어. 시어머니는 제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 돈으로 산 침대 위에서 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진수야, 배고프지? 엄마가 찌개 끓여줄게 하며 남편을 챙기는 소리에 저는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저의 기이하고도 비참한 이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건물의 소유주로서 부동산 서류를 검토하고 임대료를 관리했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바닥을 닦는 식모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제 인내심의 한계는 하루하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 건물의 이름은 금빛 빌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 한자와 제 이름의 한자를 따서 지은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이름이죠. 하지만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인 저는 매일 아침 화장실 청소용 고무장갑을 끼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살은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가 출근 준비를 하기도 전에 제 팔목을 낚아채더니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야, 최 소장, 너 오늘부터 이 건물 화장실 청소 네가 직접 해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청소 용역 업체가 따로 계약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매일 아침 오셔서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계신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 곰단지 같은 년아. 그 업체 부르는 돈이 다 얼마냐? 네가 관리소장이라며. 그럼 네가 직접 몸으로 떼워서 그 돈을 아껴야 건물주 사장한테 점수도 따고 그럴 거 아니냐? 그 아낀 돈으로 나 용돈이나 좀 더 주면 얼마나 좋아? 어머니, 그건 사장님과의 계약 문제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업무는 건물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거지 직접 청소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제 가슴팍을 삿대질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네가 이 집에 공짜로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우리 아들기 살려준다고 여기까지 데려왔더니 이제 와서 상전 노릇하겠다는 거야?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든가. 사장한테 전화해서 너 일 대충 한다고 일러 바쳐줘? 그때 방 안에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도움을 요청하듯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더러 건물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라고 하셔. 당신이 말 좀 해줘봐. 하지만 남편은 하품을 하며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아이 여보,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소리겠지. 당신 운동 삼아 좀 하면 어때서 그래. 요즘 헬스장 다니는 돈도 비싸다는데 청소하면서 땀 좀 빼면 몸매 관리도 되고 좋잖아. 엄마 말 좀 들어줘, 응?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 알았어. 아침부터 소리 좀 지르지 마.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단 말이야. 당신이 좀 참아주면 집안이 조용하잖아. 남편은 제 어깨를 대충 다독이더니 출근 가방을 챙겨 평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거실에는 승전보를 울리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저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시선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부터 제 건물 1층부터 5층까지의 화장실을 직접 닦기 시작했습니다. 락스 냄새에 코가 찡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제가 참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 건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사귄 친구들을 무더기로 데리고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땀 범벅이 되어 들어온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머 얘, 너 몰골이 그게 뭐니? 손님들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당장 가서 앞치마 메고 차 좀 내와.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화려한 모피 코트와 보석으로 치장한 채 소파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이고, 이 집 며느리예요? 아들이 강남 건물주라더니 며느리는 참 수수하네. 한 아주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시어머니가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도 마세요. 얘는 그냥 우리 집 식모나 다름없어. 여기 건물 관리인으로 취직시켜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맨날 툴툴거린다니까. 야, 최 소장. 뭐해? 저기 비싼 닭이 세트 꺼내서 대추차 좀 진하게 다려와.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내내 거실에서는 저를 비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마음이 넓으시네. 이런 며느리도 거두어 주시고. 요즘 젊은 애들은 영악해서 이런 거 안 하려고 할 텐데. 영악하긴요. 얘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시장통에서 생선이나 다듬고 있었을 애예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 부모님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뭐라고?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샜더니? 네가 이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사장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 당장 길바닥이야, 알아?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과시라도 하듯 제 가슴팍을 연달아 찔러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손님들 계신데 실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워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숙인 제 눈에는 바닥에 떨어진 대추차 한 방울이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시어머니는 거실에 늘어진 쓰레기들을 가리키며 턱짓을 했습니다. 이거 다 치우고 저녁에는 내 친구들 줄 반찬 좀 만들어놔라. 저번처럼 싱겁게 하면 죽을 줄 알아. 시어머니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저는 텅 빈 거실에서 어질러진 잔해들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누리는 이 호사가 누구의 피땀인지 똑똑히 보여줄 날이 머지 않았어. 당신들이 이 건물의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아까워지는 그날, 나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 문을 잠가버릴 거야.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친구분들이 당신 차 솜씨가 좋다고 칭찬하더라. 앞으로도 엄마 손님 오면 좀 잘해드려. 그게 내면 세우는 일 아니겠어?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남자는 제 뺨에 남은 시어머니의 손자국도
제 손에 박힌 락스 냄새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거겠죠. 여보, 당신은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마누라지. 그리고 이 건물 관리소장이고.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일하기 힘들면 그만두든가. 남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바스라져 가루가 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의 이 고통스러운 연극은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파놓은 배려라는 함정에 스스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그 함정의 입구를 덮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 중개소 김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금순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그 투자자분 아직 생각 있으시대요? 네. 건물 매각 절차를 조용히 시작하고 싶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김 사장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제 인생의 성이었던 이 건물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기로 한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평온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시어머니는 이제 펜트하우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건물 전체를 본인의 영토인 양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1층에 입점해 있는 작은 카페 사장님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소장님,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내려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소장님 시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저희 가게에서. 사장님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감이 좋지 않아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젊은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어머, 최 소장 왔냐? 너 관리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니? 내가 이 건물 안방마님인데 이 여편니가 나한테 커피값을 받겠다잖니? 세상에, 자기 집 거실에서 물 한 잔 마시는데 돈 내는 사람 봤어? 카페 사장님은 울상이 되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소장님,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벌써 일주일째 매일 오셔서 친구분들까지 5~6명씩 데려오시고는 결제를 한 번도 안 해주셔서요. 저희도 재료비랑 월세가 있는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건물의 소중한 임차인에게 제 시어머니가 이런 몰상식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니요. 어머니, 여긴 어머니 집 거실이 아니에요. 엄연히 장사하는 가게잖아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계산할게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탁 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너 미쳤니? 왜 생돈을 남한테 퍼줘? 사장한테 말하면 그만이지. 네가 소장인데 이까짓 커피 몇 잔 공짜로 못 마시게 해? 이 가게 내보내고 다른 사람 받으라고 해. 건물주한테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창피? 이게 시어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사장한테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니? 어디서 눈을 부라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저는 굴욕감을 삼키며 카페 사장님에게 억지로 돈을 쥐어주고는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 뺨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드셨습니다. 너 아까 그 사장년 앞에서 내 망신 준 거 진수한테 다 말할 줄 알아. 며느리라는 게 시험이 길을 죽여도 유분수지.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어머니, 그 돈 몇 푼이 저 사람들에게는 생계예요. 제발 건물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아시면 저 정말 잘려요. 잘리면 잘리는 거지. 우리 아들이 있는데 네가 뭐가 걱정이야? 너 설마 그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나한테 이래? 어머, 기가 막혀서 정말.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펜트하우스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밴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비참함으로 일그러진 얼굴. 제 건물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나 남편의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엄마한테 왜 그랬어? 엄마가 속상해서 저녁도 안 드시고 누워 계시잖아. 남편은 맥주 캔을 따며 저를 책망하듯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미층 카페에서 일주일 넘게 무전 취식을 하셨어. 당신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임차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아니, 뭐 엄마가 좀 그러실 수도 있지. 당신이 관리소장이니까 적당히 장부에서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융통성이 너무 없다, 정말. 장부에서 빼다니? 그건 횡령이야, 당신. 내가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에이, 누가 알아? 당신이 사장이랑 친하다며. 그 정도 편의도 못 봐주나? 엄마는 당신이 강남 건물 관리한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엄청나게 하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대놓고 무안을 주면 엄마 체면이 뭐가 돼?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엄마의 체면과 본인의 안락함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 우리 그냥 예전처럼 작은 아파트로 나가서 살자. 나 소장 일도 그만둘래. 제 말에 남편은 들고 있던 맥주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여기 펜트하우스가 월세가 얼마인 줄 알아? 나 이제 친구들한테 여기 산다고 다 말해놨단 말이야. 당신 일 그만두면 우리 다시 그 좁아터진 데로 돌아가라고? 절대 안 돼. 당신은 내가 겪는 수모는 안 보여? 당신 엄마가 나를 식모 취급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건 안 들리냐고.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래. 당신이 좀 참아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당신만 참으면 우리 가족 다 행복한데.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거실, 저는 소파에 파묻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니, 사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그래, 이제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줄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김 사장님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장님, 저 최금순입니다. 건물 매매 가격 저번에 말씀하신 것보다 5억 더 낮춰도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바로 명도 집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단 하루의 유예도 주지 않는 조건입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니, 소장님, 5억이나요? 그럼 바로 임자 나타나죠. 그렇게 서두르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타이핑했습니다. 건물에 벌레가 좀 꼬여서요. 빨리 소독하고 싶네요.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온갖 잡일도 군말 없이 다 해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야, 내 발톱 좀 깎아라 하고 발을 내밀 때도 저는 묵묵히 손톱깎이를 들었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네가 웬일로 고분고분해?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제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편하게 모실게요. 제 입에선 독약 같은 거짓말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는지 이제는 건물 관리인들에게까지 큰 소리를 치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여봐, 아저씨. 거기 청소 똑바로 안 해? 내가 이 건물 안주인이야, 알아? 마음에 안 들면 최 소장 시켜서 당장 잘라버릴 거니까 똑바로 하라고. 관리인분들이 저를 원망 섞인 눈초리로 쳐다볼 때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사과하며 그들의 연락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만 살짝 귀띔했죠. 조만간 건물주가 바뀔 것 같아요. 그때 불이익 없도록 제가 추천서 써드릴 테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만 모르는 거대한 함정을 아주 정교하게 파내려갔습니다. 매수자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현금이 아주 많은 어느 자산가였고 제 조건인 즉시 명도에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김 사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가족분들이 사신다면서요. 당일에 바로 나가라고 하면 난리가 날 텐데. 저는 도장을 주머니에 넣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난리가 나야죠. 그래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김 사장님, 잔금 날짜는 제가 말씀드린 그날로 확정입니다. 그날 오전까지만 제가 소장으로 있고 오후부터는 전 이 건물의 남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백화점에 들러 가장 화려하고 비싼 실크 스카프 하나를 샀습니다. 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조만간 길바닥으로 나앉을 시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수의라고 생각하며 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또 거실 가득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최 소장 왔니? 야, 너 손에 든 건 뭐냐? 너 돈 빼돌려서 백화점 다녀온 거야? 이리 내놔봐.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백화점 쇼핑백을 낚아챘습니다. 어머, 이거 비싼 거네.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산 거니? 야, 이건 내가 가질란다. 내일 모임 나갈 때 두르면 딱 좋겠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거 어머니 하세요. 어머니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특히 찬바람 불 때 목에 두르면 따뜻하실 거예요. 제 의미심장한 말의 뜻을 시어머니는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공짜 명품이 생겼다며 친구들 앞에서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모델 워킹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 남았네요. 남편은 그날 저녁에도 제게 퇴근길에 자기 간식거리를 안 사왔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다음 주부턴 당신이 좋아하는 거 실컷 먹게 해줄게. 아주 원없이. 제 친절한 목소리에 남편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제 어깨를 툭 치며 당신 요즘 마음에 들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닿은 어깨를 닦아내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제 비밀스러운 금고 안에 들어있는 건물 매매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복수극이 시작될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을 휘저으며 잔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이번에는 보통 손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이른바 상류층 사돈댁과 그 일가 친척들이 저희 펜트하우스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야, 최 소장, 너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뼈대 있는 집안분들이야. 너처럼 시장 통해서 굴러먹던 애랑은 차원이 다른 분들이라고.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묵묵히 옷을 갈아입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음식 준비는 다 해놨어요. 제가 직접 서빙까지 할까요? 서빙? 아니. 너 오늘 절대 거실에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는 제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질색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그 꾀죄죄한 얼굴이랑 락스 냄새 밴 옷차림으로 손님들 앞에 서면 우리 아들 체면이 뭐가 되겠니? 사돈댁이 우리 아들이 이런 무식한 관리소장년이랑 사는 거 알면 기절초풍할 거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에게 무식한 관리소장년이라니요. 하지만 제 분노보다 더 기가 막힌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습니다. 너 오늘 하루 종일 지하 주차장 옆에 있는 관리실에 처박혀 있어. 알았어? 화장실 가고 싶어도 위로 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해결해. 특히 손님들 오실 시간에는 정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남사스러우니 무조건 지하 뒷문으로만 다녀. 알았니?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제 건물, 제 집에 정문을 두고 지하 주차장 개구멍으로 기어다니라니. 어머니,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도 이 집 사람인데 왜 지하로 숨어 다녀야 합니까?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제 가슴팍을 사정없이 밀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 행색이 쪽팔리니까 그러는 거 아냐. 네가 주인이라도 되는 줄 알아? 넌 그냥 이 건물 관리인일 뿐이야. 주제 파악 좀 해라. 응? 사장한테 잘리고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 그때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던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들었지? 어머니가 나보고 지하로만 다니래. 당신이 말 좀 해줘봐. 내가 왜 내 집에서 도둑놈처럼 숨어 다녀야 해?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넥타이만 매만졌습니다. 아이 여보,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는 거지. 오늘 오시는 분들이 좀 까다로우신 분들이잖아. 괜히 당신이랑 마주쳐서 며느리가 건물 관리인이다 뭐다 소문나면 내 입장이 곤란해져. 그냥 하루만 참아주면 안 될까? 당신 원래 참는 거 잘하잖아. 남편의 그 무심하고 비겁한 말투. 당신 원래 참는 거 잘하잖아라는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가 참아온 세월이, 제가 그를 위해 배려했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당연한 숙명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지하로 기어다니는 게 당신 체면보다 중요해? 아, 거참 되게 따지네. 당신도 우리 집 잘 되는 게 좋잖아. 나 이번에 그분들한테 투자 좀 받으려고 공들이고 있다고. 당신이 초 좀 치지 마, 제발. 남편은 짜증을 내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나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었지? 우리 아들도 네가 창피하단다. 어서 짐 챙겨서 지하로 내려가. 당장.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손등에는 시어머니가 밀친 자국이 붉게 피어올라 있었고 제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붉은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하로 가줄게. 하지만 당신들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겠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감을 포함한 모든 서류와 이미 잔금 처리가 완료된 건물 매매 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락스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그곳에서 저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휴대폰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고급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쯤 제가 차려놓은 최고급 요리들을 본인이 직접 만든 양으스대며 설명하고 있겠지요. 남편은 건물주 아들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에게 아부하고 있을 테고요. 저는 부동산 김 사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사장님 지금입니다. 새 주인분과 대리인들 그리고 명도 집행팀 전부 출발시키세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당장 퇴거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즉각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소장님. 5분 뒤에 도착합니다. 저는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제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꺼는 순간 백미러에 비친 제 눈빛이 낯설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견디며 살아온 최금순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짓밟은 자들을 처단하러 가는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타이어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와 커다란 트럭이 건물 정문 앞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한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 뒤로 이 건물의 새 주인이 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리더군요. 저는 차 창문을 내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문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그들을 막아 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약 없으시면 못 들어옵니다. 명도 집행팀의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즉시 명도 집행권 가지고 왔습니다. 5층 펜트하우스 거주자들, 지금 당장 짐 빼세요. 네, 그게 무슨, 여기 소장님이, 소장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전 소장 최금순 씨가 이미 매각 절차 다 끝냈고 오늘 오전으로 임대차 계약도 전부 종료되었습니다. 길 막지 말고 비켜요.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 안에서 차분하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제 남편, 아니, 이제는 남보다 못한 그 남자에게 말입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지금 손님들이랑 중요한 얘기 중인데 왜 전화를 해? 당신 지하에 있으라니까. 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밖에서 누가 찾아온 것 같던데. 문 좀 열어줘야 할 거야. 누구? 사돈댁 식구들 더 오셨나? 알았어. 내가 나가볼게. 끊어.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저는 차의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편안하게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1분 뒤 5층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지하 주차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누군데 남의 잔치판에 들이닥쳐. 당장 안 나가? 뒤이어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보세요. 여기 우리 집입니다. 건물주랑 아는 사이라니까요. 최 소장 어디 있어? 제 이름을 울부짖으며 찾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올수록 제 가슴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쏟아지기 시작하는 부재중 전화들을 무심하게 지켜봤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무시했습니다. 주차장 천장을 울리는 소라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구둣발 소리, 가구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고함들. 시어머니가 아끼던 그 비싼 그릇들이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 창문을 굳게 닫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아주 작게 틀었습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그들의 비명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그랬죠? 남사스러우니 지하로 다니라고. 이제 당신들은 지하로 다닐 기회조차 없을 거예요. 당신들이 갈 곳은 지하가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차가운 길바닥이니까요. 부재중 전화 숫자가 10통, 20통을 넘어 50통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미친 듯이 제 이름을 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하 주차장 뒷문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짜 최금순의 미소였습니다. 최금순. 건물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금빛 빌딩을 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세운 성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집이 없어지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하죠. 하지만 제게 그 건물은 이미 제 소유가 아니라 저를 올가매고 식모로 만들었던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시내의 5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들어선 스위트룸은 정적 그 자체였습니다. 락스 냄새도 비린내도 시어머니의 앙칼진 호통도 없는 완벽한 평화였죠. 저는 가장 먼저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져두었습니다. 진동 모드로 바뀐 휴대폰은 이미 미친 듯이 몸을 떨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금빛 빌딩 앞은 아마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부동산 김 사장님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통쾌했습니다. 이보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 건물 안주인이라니까. 우리 아들이 누군 줄 알고 이래? 시어머니는 명도 집행팀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 집행관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죠. 할머니, 소용없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가 이미 바뀌었고 전 주인인 최금순 씨가 오늘 자정까지 모든 거주자를 퇴거시키겠다고 합의하셨습니다. 정식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그 뼈대 있는 사돈댁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마시던 와인잔이 뺏기고 앉아있던 소파가 밖으로 끌려나가는 광경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진수 서방,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건물이 경매라도 넘어간 거야? 자네 건물이라며.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대답도 못하고 제 이름만 목이 터져라 불렀다고 합니다. 금순아, 최금순, 어디 있어? 당신 미쳤어? 어서 나와서 이 사람들 좀 말려봐. 여보. 하지만 제가 있을 리 없죠. 집행팀원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외제 가구들, 제가 정성껏 닦아두었던 고급 그릇들, 그리고 남편의 명품 옷가지들이 하나둘 건물 밖 보도블록 위로 내팽개쳐졌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척하던 사돈댁 여자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시어머니는 그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고 하더군요.
호텔 방 안에서 저는 우아하게 목욕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샴페인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파르르 떨리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120통, 남편의 번호가 80통, 시어머니의 번호가 40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형님들과 시누이들의 비난 섞인 문자 메시지가 수백 통이나 쌓여 있었죠.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남편에게서 걸려온 12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최금순, 너 지금 어디야?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집 앞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짐 다 빼고 난리가 났다고. 우리 엄마는 지금 길바닥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보란 말이야, 여보. 남편의 절규 어린 목소리에 저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명? 아까 낮에 다 했잖아. 당신이 그랬지. 내가 참는 거 잘한다고. 그래서 참다 건물을 팔아버렸어. 이제 그 건물 내 거 아니야. 당신 거도 아니고. 뭐? 팔아? 당신이 무슨 권리로 팔아? 거긴 우리 집이잖아. 사장님이 당신한테 관리 맡긴 거 아니었어? 여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그 건물 사장이 바로 나였어. 내가 내 돈으로 사고, 내 돈으로 세금 내고, 내 손으로 닦고 광냈던 내 건물이었다고.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그 정적을 깬 건 옆에서 전화를 가로챈 시어머니의 비명이었습니다. 금순아, 너 인연, 네가 주인이라고? 네가 감히 시애미를 속여? 주인이라는 년이 시애미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키게 만들어? 당장 와. 당장 와서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사과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줄 알아.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소리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상전 노릇하실 기운이 있으시네요? 제가 주인이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가 제 뺨 때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주인 행세냐, 지하로 꺼져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소원대로 지하로 안 가고 아예 이 건물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 독한 년, 천벌을 받을 년. 천벌은 어머니랑 당신 아들이 받아야지. 20년 넘게 고생한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고 자기 마누라를 창피하다고 지하로 숨긴 사람들이 누군데?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산 그 실크 스카프 기억나세요? 그거 두르고 계세요. 밤 공기가 꽤 차가울 텐데 길바닥에서 입 돌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신 차단을 설정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은 해줘야 했습니다. 저는 부르르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시어머니와 남편이 포함된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건물 관리소장이 아니라 제 거였습니다. 제 피땀 어린 성벽을 당신들이 더럽히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서 오늘자로 매각 처리 끝냈습니다. 이제 지하로 다닐 걱정 없어서 좋으시죠? 오늘부터는 지하 말고 탁 트인 길바닥에서 평생 자유롭게 사세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 테니 도장 찍어서 준비해 두세요.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남편 명의의 모든 카드도 정지됩니다. 참고하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일이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뒤이어 들려오는 알림음들을 무시하고 저는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최금순, 고생했다. 이제 진짜 금처럼 빛나게 살아보자.
입안에 퍼지는 톡 쏘는 샴페인의 기포처럼 제 가슴 속의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지금쯤 길바닥에 널브러진 짐짝 사이에서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을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을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이 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막의 주인공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식모도 아닌 오직 최금순 자신이었으니까요. 호텔 침대의 하얀 시트가 마치 구름처럼 포근하게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와 락스 냄새에 찌들어 살던 제가 드디어 향긋한 꽃향기 속에서 잠들 수 있게 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5시만 되어도 시어머니의 야, 최 소장,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거냐? 하는 날카로운 호통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일어났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코끝을 스친 건 찌든 락스 냄새도 비릿한 생선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기와 갓 세탁한 뽀송한 면, 시트의 촉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맞다. 나 어제 그 지옥 같은 성에서 걸어 나왔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으면서도 그 구멍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호텔 가운을 걸치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암막 커튼을 젖히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저 멀리 제가 평생을 바쳐닦고 조였던 금빛 빌딩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제 꺼두었던 휴대폰 전원을 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진동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징마이너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울리는 진동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아우성 같았습니다. 카카오톡 숫자 999를 무시하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형님들, 심지어는 저를 식모라고 비웃던 사돈댁 사람들까지 그들의 부재중 전화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때 다시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차가운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조용히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금순아, 너 지금 어디야?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노인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호텔이야. 왜? 잠자리가 불편했나 보네. 길바닥 밤 공기가 꽤 차가웠을 텐데. 당신 지금 농담이 나와? 우리 엄마 지금 근처 찜질방 바닥에 쓰러져서 꼼짝도 못하셔. 당신이 카드까지 다 정지시켜버려서 우린 지금 물 한 병 사 먹을 돈도 없다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서 와서 해결 안 해? 해결할 게 뭐가 있어? 그 건물 이제 내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전 주인으로서 명도 절차 도와준 것뿐이야. 당신들이 주인 행세하며 남의 집 안방 차지하고 있으니까 새 주인이 법대로 내보낸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남의 집이야? 당신이 주인이라며. 당신이 우리 속인 거잖아. 남편의 뻔뻔한 외침에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배려한 거지. 당신 기죽을까봐, 당신 식구들한테 시달릴까봐 내가 내 이름 석자 숨기고 소장 소리 들어가며 버틴 거야. 그런데 당신들은 그 배려를 어떻게 갚았니? 나를 지하로 숨기고 식모라고 부르며 사람들 앞에서 내 뺨까지 때렸어. 기억 안 나? 그건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당신이 주인인 거 알았으면 엄마가 그랬겠어? 그러니까 그게 더 역겹다는 거야.
내가 주인인 걸 알았으면 여왕 대접했겠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건물주냐 식모냐에 따라 대우를 바꾸는 그 밑바닥 인성 말이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여보,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생한다고, 락스 냄새 난다고 손 잡아준 적 있어? 당신은 내 건물을 사랑한 거지. 최금순이라는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한마디 덧붙였죠. 어머니 모시고 고시원이라도 알아봐. 내가 당신 명의로 된 비상금 통장 하나 남겨뒀으니까 그거면 두 사람 몇 달은 버틸 거야. 아, 물론 내 명의의 카드는 꿈도 꾸지 말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쉽게 물러날 위인들이 아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비에 가족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비싸고 우아한 정장을 골라 입었죠.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습니다. 시장통 생선 비린내 나던 최금순도 락스 냄새 풍기던 건물관리 소장도 아닌 진짜 건물주 최금순의 모습으로 그들을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로비 한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입었던 그 화려한 실크 드레스는 여기저기 흙탕물이 묻어 엉망이었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죠.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발버둥 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영락없는 광녀 같았습니다. 저는 우아한 발걸음으로 그들 앞에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남사스럽게.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려 하더군요. 금순아, 너 인연 드디어 나타났구나.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감히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너 혼자 이런 좋은 데서 잠이 오냐?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여긴 어머니 집 거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이제 어머니 며느리도 아니고요. 아까 낮에 지하로 다니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정문으로 절 찾아오셨어요? 남사스럽게 말이죠. 이 독한 년, 네가 돈 좀 있다고 이제 심의를 몰라봐?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엄마가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어. 우리가 다 잘못했어. 내가 빌게, 응? 일단 방으로 올라가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게 창피해? 그럼 지하 통로로 기어 들어오지 그랬니? 당신들이 나한테 시켰던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여기 호텔이야. 숙박권 없는 사람은 못 올라가. 금순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어. 응? 네가 주인인 줄 꿈에도 몰랐지.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겠니? 이제 우리 펜트하우스로 다시 돌아가자. 새 주인한테 말해서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면 안 될까? 시어머니는 이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이 수군거리며 저희를 구경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그 건물 이제 제 거 아니에요. 이미 잔금까지 다 치렀고 소유권 이전도 끝났어요. 그리고 전 오늘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갈 겁니다. 당신 아들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혼?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20년 산정이 있잖아. 내가 당신 발이라도 닦아줄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 발? 아니, 당신은 내 발 닦아줄 자격도 없어. 당신이 지켜야 했던 건 체면이 아니라 나였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버렸지. 이제 와서 건물이 아까워 매달리는 당신 모습 정말 역겨워. 저는 보안 요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들 밖으로 모셔주세요. 다시 오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금순아, 금순아, 이 나쁜 년아.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로비 천장을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로비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저는 호텔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하 통로가 아닌 가장 넓고 화려한 정문으로 말이죠.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걸어갈 길은 오직 빛이 나는 정문뿐일 테니까요. 뒤에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최금순, 너 후회할 거야. 두고 봐. 저는 대답 대신 우아하게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후회? 후회는 제 몫이 아닙니다. 비어버린 펜트하우스를 그리워하며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울 저들의 몫이죠. 택시 뒷좌석에 앉아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고생했다, 금순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택시 뒷좌석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호텔 정문을 나서며 느꼈던 그 해방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 같았어요. 기사님께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주소를 불러드리고 나니 비로소 제가 해야 할 진짜 일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오늘따라 참 평화로워 보이더군요. 저는 저 평범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지난 20년을 지옥 같은 비린내와 락스 냄새 속에 가둬왔던 겁니다. 무릎 위에 놓인 가죽 가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한 번에 나락으로 보낼 제가 지난 몇 달간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온 증거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수신 거부를 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은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금순, 너 진짜 독하다. 호텔 로비에서 그렇게 사람 망신을 주고 그냥 가? 지금 엄마가 쓰러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고. 남편의 고함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망신을 준 게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망신을 산 거야. 그리고 어머니 숨 못 쉬시는 거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119를 불러야지. 아, 돈 없어서 응급실 못 가니? 내가 준 비상금 통장에 몇백은 들어있을 텐데 그거면 충분하잖아. 뭐? 비상금? 야, 그 돈이 지금 문제야? 우리 짐들이 다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비 맞고 있다고. 어서 사람 불러서 창고에라도 넣어줘야 할 거 아냐. 남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지시와 당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희생 위에 군림하며 살아온 사람다운 말투였죠. 저는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짐들 다 당신들이 내 돈으로 사고 누린 것들이잖아. 원래 내 건데 당신들이 하도 애지중지하길래 그냥 버리는 셈치고 내준 거야. 비에 젖든 누가 집어가든 난 상관없어. 그리고 당신 내일부터 회사 출근할 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건물을 담보로 회사 동료들한테 투자받았다며? 건물주 아들이라고
떵떵거리면서 말이야. 근데 이제 건물이 팔렸네? 담보가 사라졌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마 내일 아침이면 당신 책상 앞에 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걸. 너 그걸 어떻게 해? 남편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술 취해서 자랑할 때 내가 다 기록해뒀거든.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지? 아니, 난 당신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갈 시간이야, 여보.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아예 분리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비명 섞인 소음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차단될 겁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서자 미리 연락해둔 박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안경을 쓴 그는 제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하나씩 훑어보기 시작했죠. 최 소장님, 아니 이제 최금순 씨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준비하신 자료들이 정말 방대합니다. 특히 이 녹취록들이 결정적이겠는데요. 박 변호사가 가리킨 건 시어머니가 제게 지하로 꺼져라, 식모년이 어디서 정문으로 다니냐며 폭언을 퍼부었던 그날의 대화가 담긴 녹음기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들이 단순히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간 겪은 인격 모독과 노동 착취에 대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다 하고 싶어요. 제 말에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가능합니다. 우선 이혼 소송은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편분이 소장님의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입니다. 이건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해요. 횡령요? 네. 소장님은 관리법인을 세워 건물을 관리하셨고 남편분은 명목상 이사직을 맡으셨죠. 그런데 여기 장부를 보면 남편분이 본인 누나들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내역과 유흥비로 쓴 내역들이 법인 자금에서 나갔습니다. 이건 공금을 횡령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제 돈을 빼돌리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소장님의 개인 카드를 유용해 산 명품 가방과 보석들, 그것들도 작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장님이 카드를 빌려준 적이 없다는 증거, 그리고 시어머니가 강압적으로 카드를 가져갔던 날의 관리실 CCTV 영상도 확보해 두셨으니까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지난 세월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친구들을 위해 커피를 타고 뺨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관리소장이라는 가면을 벗지 않았던 이유. 바로 이 법적인 증거들을 완성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남편분의 급여와 남은 자산들에 대해 가압류 신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는 명예훼손과 노동력 착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보낼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서초동의 법조타운 위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제 발등을 비추는데 문득 예전 어시장에서 부모님이 생선을 다듬던 그 붉은 대야 속 물빛이 떠오르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주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단순히 건물을 가진 주인이 아니라 제 인생의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은 주인요.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남편의 일상은 아마 지옥 불 속으로 던져졌을 겁니다. 박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회사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고
동시에 그가 투자금을 빌렸던 동료들에게도 담보건물 매각 소식이 전해졌을 테니까요. 저는 호텔 조식을 여유롭게 즐기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가 오늘따라 유독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에서 다시 소란이 일어났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배인에게 한마디만 전했죠. 법원에서 온 집행관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제 앞에 데려오지 마세요. 그게 누구든 간에요. 창밖으로는 어제 길바닥에 내팽개쳐졌던 시댁 식구들의 짐들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실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고물상이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겠죠.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요. 전화기가 없는 평화로운 아침, 저는 다시 펜을 들어 제 새로운 인생의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변호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분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남편분 멱살을 잡고 경찰서까지 끌고 갔다네요. 시어머니는 찜질방에서 쫓겨나 지금 큰 시누이 집 대문 앞에 앉아 계신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하네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끈끈하던 가족에도 돈이라는 담보가 사라지니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법이죠. 남편을 그토록 치켜세우던 시누이들이 이제는 짐덩이가 된 엄마와 남동생을 외면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제가 보고 싶었던 최고의 결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이 제게 지하로 다니라고 했던 그 굴욕, 사람들 앞에서 저를 식모라고 부르며 비웃었던 그 대가. 저는 그것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씩 돌려줄 생각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정당한 권리의 이름으로 말이죠. 남편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투자 사기 및 횡령 혐의. 평소에 우리 마누라가 강남 건물 소장인데 실소유주나 다름없다며 호기를 부리고 다녔던 게 화근이었죠. 담보가 사라진 투자자들은 한순간에 맹수로 돌변해 남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큰 시누이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뒤 결국 제가 결제해둔 그 낡은 고시원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평생 펜트하우스에서 대리석 바닥만 밟으며 왕비 행세를 하던 노인네에게 창문도 없는 한 평짜리 방은 지옥보다 더 끔찍했을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는 대신 당신이 가진 모든 폐물과 가방들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저에게 서면으로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해 동네 신문에 광고로 내세요. 물론 그 노인네가 사과를 할 리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자존심이 목숨보다 귀한 사람입니까요?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고시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제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비린내 나는 년한테 사과를 해?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나한테 이런 수모를 줘.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의 구속영장이 실질 심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어머니는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다시 제 호텔로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금순아,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내 발이라도 닦아줄게. 응?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줘. 우리 아들 감옥 가면 나 정말 죽어. 호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사들인 그 비싼 실크 스카프는 이제 때가 꼬재재하게 타서 걸레 조각 같았고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쭈글쭈글해졌더군요. 저는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까운 실크 스카프가 다 망가졌네요. 제가 분명히 찬바람 불 때 목에 잘 두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 팔아도 밥 한 끼 못 사 먹겠어요. 금순아, 내가 다 줄게. 내 금가락지, 다이아 목걸이, 네가 다 가져가. 그러니까 제발 진수 좀. 그거 원래 제 돈으로 산 거잖아요. 어머니가 뺏어간 거나 다름없는 제 물건들, 제가 왜 제 돈 주고 다시 사야 하죠? 어머니, 전 어머니 아들 살려줄 생각 눈곱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더 오래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제가 안심하고 다리 뻗고 잘 것 같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몸을 돌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방음이 잘 되는 고급 세단 안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자, 이제 시누이들 차례인가요?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제 카드로 유용했던 명세서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죠. 그들은 지금쯤 자기들끼리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을 겁니다. 남편이 챙겨주던 생활비가 끊기자마자 그들의 우아한 사모님 생활도 끝이 났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강남의 화려한 빌딩 대신 조용하고 아담한 숲속의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물의 노예가 되어 쓸고 닦지 않아도 되는 곳. 오직 저만을 위한 공간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제가 마시고 싶은 차를 마시며 여생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던 어시장의 어린 소녀가 강남의 건물주라는 거창한 이름을 지나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최금순이라는 인간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제가 겪었던 그 수모의 무게만큼 눈물을 흘리는 그날까지 제 복수라는 이름의 정의는 계속될 테니까요. 법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오늘따라 유독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결혼식 날 입었던 하얀 웨딩드레스보다 더 눈부신 상아색 정장을 차려입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시장통의 비린내에 고개를 숙이던 어린 소녀도 락스 냄새에 찌들어 지하 계단을 청소하던 이름 없는 식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 최금순 그 자체였죠. 재판장 입구에서 남편 진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했다는 그의 행색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어요. 한때는 제 돈으로 산 고급 정장을 걸치고 어깨에 힘을 주던 남자였는데 이제는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바지에 때자국이 선명한 셔츠 차림이더군요. 저를 발견한 남편은 비굴하게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금순아, 나 한 번만 살려줘, 응? 우리 엄마 지금 찜질방에서 하도 울어서 눈도 안 보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2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끝내니? 그 건물 판 돈 엄청나잖아. 그거 우리 둘이 합친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나 작은 빌라 하나만 얻어줘. 그럼 내가 당신 평생 모시고 살게. 당신 발이라도 닦아주며 속죄할게.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을까요? 그는 끝까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건물 판 돈이 아까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진수,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당신은 내 발을 닦아줄 자격도 없어. 당신이 닦아야 할 건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이야. 그리고 착각하지 마. 그 건물은 내 부모님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견디며 당신 같은 기생충들 먹여 살리려고 만든 돈 아니야.
내 피땀이고 내 눈물이야. 당신이 거기 손댈 권리는 단 1원도 없어. 금순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감옥 가게 내버려 둘 거야? 감옥? 죄를 지었으면 가야지. 내 돈 빼돌려서 누나들 명품백 사주고 유흥비로 쓴 거, 그거 다 횡령이야. 법대로 해. 난 이제 당신 선처해줄 마음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 안에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로 꺼져라. 남사스러우니 얼굴 내밀지 마라. 판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남편과 시어머니 측 변호인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혼은 당연했고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그동안 착취당한 노동력에 대한 배상까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 시어머니가 복도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환자 신용을 하던 노인네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죠. 금순아, 네가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네가 주인인 걸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냐고. 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머니, 망가뜨린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 천박한 본성이에요. 며느리를 식모로 생각하고 사람을 돈의 유무로만 판단한 그 오만함이요. 어머니, 이제 정문으로 다니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그런 추한 모습 보이면 쪽팔리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어두운 고시원 방에서 평생 참회하며 사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제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부모님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주인이 됐어요. 남의 집 성벽 닦아주는 하녀가 아니라 제 인생이라는 성을 지키는 당당한 주인이요. 이제 지하로 기어다니지 않을게요. 항상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다닐게요. 지켜봐 주세요.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고생했다. 우리 딸하고 다독여 주시는 것 같았죠. 저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문이 아주 크고 투명한 누구나 환영받는 예쁜 카페를 열 생각이에요. 제 인생의 진짜 금빛 계절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넘게 식모 취급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아왔던 제 삶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제 남편이나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참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지하에 가두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입니다. 절대로 남을 위해 그 빛을 죽이지 마세요. 제 복수가 시원하셨다면, 그리고 저 최금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말 못할 고민으로 밤잠 설치고 계실 많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힘을 실어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기며 읽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